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재판장이 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 맞붙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이유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질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이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왜 이재명 대표 보좌진이 질책을 했을까? 야당은 위증교사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게 아니라 당시 변호인은 검사 편을 들다가 사라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성 기자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났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하면서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검사는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는데 그 직후 변호인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내용을 검찰 윗선에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일 경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이 전 지사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 설주환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자신과 의견차를 보였던 변호사가 사임계도 되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만 김 실장과 변호사 사이 통화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교체될 때 영향을 받은 걸까? 저희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과 연락을 했는데요. 김현지 실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내용을 보고를 했고 김 실장 전화를 받고 변호인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설주환 변호사. 2023년 6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이 전 부지사 변호를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 연락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환이 검찰에 협조하도록 자신을 회유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답했고 김 실장 전화를 끊자마자 사임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수사 내용을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들은 다 똑같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가지고 진술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로 보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아들을 구속하겠다 협박까지 했고 그런 강압과 회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연어 술파티를 통한 검찰의 회유 의혹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유 시도는 비밀스럽게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도관들을 교모하게 따돌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특히 검찰이 단순 회유를 넘어서
자신의 아들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박 검사는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뀐 뒤에도 한동안 자백이 이뤄졌다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마치 재판장 같았던 국정감사장,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참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치열한 대리전 최재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입증할 수 있다며 쌍방울 측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이마트의 소주값이 1,800원입니다. 이 1,800원 하나로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엮고 이화영을 엮어서 쌍방울과 엮어서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하기 위해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이화영 전 지사를 불러놓곤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중에 이화영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불러냈다? 이 거짓말쟁이. 자, 주중에 불러낸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감찰을 넘어 수사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술파티 의혹은 없었다는 박상용 검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어야 도대체 3개월간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국정감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또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는데요. 자, 갑자기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논란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단 핵심을 짚어드리죠. 2년 전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전화했냐? 이게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예. 자, 시계를요 2023년 6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대통령의 아주 불리한 폭탄 자백을 합니다.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요.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진술이죠. 그런데 직후에 이전 부지사를 돕던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 이유 알고 보니 김현지 실장이 설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설 변호사도 앞서 보신 것처럼 김 실장 전화 받고 그만뒀다는 점 인정을 했죠. 어쨌든 야당의 주장이에요, 지금.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왜 전화를 했을까? 근데 야당은 이게 위증교사 의혹까지 의심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야당이 의심하는 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북 비용 대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 자백을 유도한 게 바로 설주환 변호사라고 봤다. 이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의심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시키려고 설 변호사를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의심을 오늘 주진우 의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요, 새 변호인이 선임됐고요. 같은 해 9월 이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방북 비용 대답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이전 부지사 원래 진술이 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김 실장이 변호사 교체 통해서 증거인멸하고 위증교사하려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김현지 실장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도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오늘 공식 입장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게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은요, 이 야당 주장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기 전인 2023년 5월에 바로 검찰의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회유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결국 회유당에서 한 진술은 틀리고 번복한 진술이 맞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온 거군요. 한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팀은 놔두고 별도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하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했다는 지적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백혜룡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경정은 현 수사팀의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아주 위법하게 구성된 합수팀이고요. 사실 해체돼야 맞는 거고요. 자신을 중심으로 새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파견되면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비판해온 셀프 수사 소지에 대해서는 백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케 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백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발언이 외압 문제를 제기한 백경정과 임 지검장이 수사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백경정을 내일자로 동부지검에 파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젯밤 11시 40분 국정감사장을 다시 찾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 밝혔습니다. 나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그럴 순 없다며 말을 삼켰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증언 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 12시간 만에 다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당의 공세에 본인도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헌법상 할 수 없어 아쉽다는 심경을 밝힌 겁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도 소개했습니다. 여당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발언 직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줬습니다. 박 의원은 면전에서 사퇴 용의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하세요. 감사 방해입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국회 과방위에는 이제는 전임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경찰 체포가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국정감사장 증언대에 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부당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작심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합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원고 없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역시 공권력의 폭력에 시달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마도 너무나 좋은 추석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직일 때 매번 몰아붙였던 여당. 오늘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질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은 특검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특검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특검 측은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똥곤에 미치고 이 사람이 너한테 청탁하지 않았느냐. 고인이 전 양평군수의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낼 개발 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특검에서 작성된 조서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수가 지시했는가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특검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반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온통 서울 집값, 부동산 얘기가 많지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언젠가 터질 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경우 일본처럼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1등이라며 집값이 과대 포장돼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오후 들어 시민들을 만난 자리, 대통령은 또다시 집값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집값 상승이 민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전수조사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내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이 젠더 갈등,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 치료를 해야 한다며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게 토론을 지시했는데요. 왜 다시 언급했을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쪽지 일화를 꺼냅니다.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네. 왜 여성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차별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난달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이 받는 차별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여성 측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SNS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또다시 남성 차별을 언급하며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게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프지만 상처를 해지고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이 불신과 대립이 심해요. 그럴수록 대화 진짜 많이 해야 된다. 토론 많이 해야 된다. 이 대통령이 젠더 갈등을 화두로 꺼낸 건 관심이 큰 20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대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 중 하나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남녀 구분 없이 20대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당하다 숨진 대학생 소식이 이어갑니다. 이 대학생이 가혹한 고문을 당한 이후 범죄 조직이 자기들 돈을 빼돌렸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 돈을 인출한 건 숨진 대학생이 아닌 캄보디아행을 유인했던 한국인 모집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모집책은 현재 구속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들에게 고문을 받다가 숨진 대학생 A씨. 같은 조직에 감금돼 있다 3국으로 탈출한 한국인 제보자는 A씨가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고 의심받아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브로커가 1억 2천을 자기네들 계좌로 이체해서 중국 애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 죽여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맞았대요. A씨의 캄보디아행을 유도한 한국인 모집책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자 공모했다고 의심받아 분풀이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A씨의 학교 선배인 20대 모집책은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구속됐는데 경찰은 이 모집책이 범죄 조직의 자금을 실제로 인출한 증거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모집책이 구속된 핵심 사유도 자금 인출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책은 자신이 돈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모집책과 자금 인출을 공모한 공범이나 상선이 있는지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이 캄보디아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이 63명인데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국민 63명 전원을 강제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금된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 연루 혐의가 있어 귀국을 원하지 않고 신원조차 알려주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하지만 민항기를 띄어 무조건 전원 송환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경우 강제로 송환한 다음 국내에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뒤늦게 캄보디아 여행 제한 조치도 강화합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행 금지 단계로 여행 목적으론 출국할 수 없고 현지 체류자도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갈 수 없습니다. 내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조회수가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죠.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캄보디아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 속을 앞에서 한국인 석방을 외치고 있는데 이 자칫 조회수와 자신의 안전을 맞바꾸는 위험한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왼팔에 태극기, 가슴엔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힌 윗옷을 입은 남성. 군인이 입는 전술조끼 차림으로 건물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한국인을 석방하라! 강금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캄보디아의 3대 범죄 단지로 꼽히는 프놈펜 인근 원구 단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댓글창엔 목숨을 걸고 방송한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올라옵니다.
승합차가 주위를 돌며 이 남성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자 개인 방송 플랫폼 업체 측이 범죄단지 인근에서 방송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남성은 신상이 중국 갱단에 공유되고 있다. 미행을 따돌리고 겨우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푸놈펜은 지난 10일부터 특별여행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이라지만 조회수나 구독자 수와 안전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중학생 2명이 빠졌습니다. 한 명은 곧바로 구조됐지만 다른 학생은 26시간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일렬로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중랑천 바닥을 훑어 올라갑니다.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을 찾고 있는 겁니다. 빗물로 불어난 하천 수위는 성인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거센 물살에 구조대원들도 휩쓸려 가지 않게 서로를 붙잡고 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중학생 2명이 중랑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바로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 26시간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 학생과 함께 있었던 다른 중학생은 비에 옷도 젖었고 해서 수영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학생들은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이 징검다리에서 물에 빠졌는데요. 사고 2시간 전 수위가 상승하자 시청에서는 미리 이렇게 징검다리 앞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했지만 학생들이 진입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시에는 20mm 넘게 비가 내렸고 사건 당시 징검다리는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도 한강 방향 중랑천 하류로 넓히고 있습니다. 보에다가 유실망을 지금 설치해놨어요. 거기 있는 유실물망을 빌려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소방당국은 실종 지점 하류에 드론도 띄워 공중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술에 취한 20대들이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테이저건으로 제압됐는데요. 거리에서 만취 행패를 부리던 당시 상황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체구의 두 남성이 경찰관들과 마주 서 있습니다.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은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무시하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더니 경찰관을 밀치며 쓰러뜨립니다. 주변 경찰관들 제지에도 이 남성은 넘어진 경찰관을 몸으로 연신 누릅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경찰관 팔을 뿌리치고 넘어뜨리고 제압하려는 조치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누르려고 하고 옆에 있던 남성도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꺼내든 경찰. 몸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하자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저항에 또다시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그제서야 남성은 도로에 엎드립니다. 90km의 거구였고 저희 경찰관이 4명이 붙어서 제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제압이 안 돼서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두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내부 순환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내리라며 깨웠더니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달아났는데요.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내부 순환로 멈춰선 차량 옆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내려보라고 하지만 차량은 그대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밀고 나갑니다. 결국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서 강제로 문을 열고 나서야 차량 밖으로 나오는 40대 남성.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운전자는 잠들어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운전자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약 8km 정도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죠. 이제 어디서든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긴 하지만 반려견의 소변 뒤처리는 여전히 골칫거리라는데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이 소변을 보더니 흔적만 남기고 떠납니다. 또 다른 반려견은 풀냄새를 맡더니 역시 소변을 보고 사라집니다. 방금 산책하던 개가 소변을 보고 간 자리인데요. 길 위에 이렇게 소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차량 진입 방지 기둥에도 소변을 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소변 흔적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구린내가 나거나 좀 불편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아무리 구석이라고 해도 냄새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건 분명히 보일 텐데. 오줌은 또 안고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 조금 넣어도 걔가 냄새를 맡아보고 다른 게 또 오다가 그 놓는데 사람이 안 닿는데도 그대로 밑에다 대고 그때는 막. 반려견 대변을 치우는 문화는 정착되고 있지만 소변 처리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산책할 때는 아예 그 물 뿌리개 있잖아요. 분무기 그거 갖고 다니면서 뿌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로도 사실 부족해서 저도 좀 그게 고민이긴 해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지만 소변은 수거 의무가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한정됩니다. 규정이 이렇더라도 타인을 생각해 소변도 뒷정리를 해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반려견이 소변을 본 뒤 휴지나 물티슈로 충분히 닦고 탈취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올해 반려동물로 인한 월 평균 민원 신고는 지난해와 대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눈을 감고 달리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덜컥 겁부터 날 것 같은데요. 7년 전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 21km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강을 상상하며 달리면 마치 보이는 듯 했다는데요. 그 여정에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곁에서 함께 달리는 동료가 있을 뿐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빛밖에 유지가 안 되고요. 왼쪽은 그냥 실루엣 정도로 움직이는 정도로 이제 느껴집니다. 서울레이스 21km 도전을 위해 8주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레이스 출발합니다. 목표는 95분 만에 완주하는 것. 서로의 손목을 이은 끈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시각러너분들이랑 같이 잡고 뛸 수 있는 줄인데요. 조은경 씨의 눈이 되어줄 사람들. 한 명은 손목을 이어 나침반이 되어주고 한 명은 앞서 달리며 길을 내어줍니다. 언니 왼쪽 살짝 돌아요. 살짝 울퉁불퉁. 뒤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죠. 평범한 직장인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7년 전 시각장애 판정 앞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나왔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도부 죄송해요. 옛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숨어버렸던 은경 씨를 다시 꺼내준 건 달리기였습니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교를 건너가고 있어. 그러면 그 대교에 그 한강 물이 흐르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뛰니까 저도 그냥 보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5, 4, 3, 2, 1. 이제 그녀의 도전을 마주합니다. 서울레이스 출발합니다. 왼쪽에서 시각장애인 좀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나 이거 뭘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화이팅!
네. 체력 있어? 300m. 바닥을 손을 언니 이제 100m 진출. 존경 자랑스럽다. 이 나이에 애썼다. 매일 도전. 그리고 그날 뭐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 그녀의 다음 도전 11월 전국체전입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네, 출근길 지하철에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 기억하시죠?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터널에서 160명의 목숨을 위협했다는 이유입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열차 바닥에 인화물질을 쏟아붓는 남성. 시민들이 혼비백산 옆칸으로 대피하는 사이 곧바로 불을 붙입니다. 열차 안은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과 연기로 뒤덮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아온 원모 씨입니다. 법원은 오늘 원 씨에게 징역 12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저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범행을 실행해 승객들이 대피하기 어렵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출근 시간 열차가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한강 미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관련 불만 때문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앞서 검찰은 승객 160여 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어떻게 불이 시작된 건지 내부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리튬 배터리 팩이 연쇄 폭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전산실 한쪽 벽면에 배터리 팩이 쌓여 있고 안전모를 착용한 남성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두어 명의 남성은 전산실 안을 돌아다닙니다. 지난달 26일 밤 8시 15분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작업이 한창인데 1분 뒤쯤 갑자기 배터리 팩 주변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작업자들이 몸을 피합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작업자들이 배터리 팩 근처로 다시 접근하는데 1분 뒤쯤 또다시 배터리 팩이 연쇄 폭발합니다. 전산실은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폭발은 2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팩은 현재 국과수로 옮겨져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모두 709개로 오늘 오후 6시 기준 297개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불이 난 지 20일이 다 되어가지만 복구율은 41.9%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릉이 불과 한 달 새 홍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오봉 저수지가 이젠 수문을 열고 빗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문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90%에 육박하자 수위 조절을 위해 물을 방류하는 겁니다. 오봉댐은 수문 2개를 열고 초당 44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건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1년 만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방류량은 연일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90에서 95% 정도의 저수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수율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던 것과 영 달라진 모습입니다. 역시 가뭄으로 숲을만 무성했던 하류 남대천 역시 연일 내린 비에 이젠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달 강릉에 비가 내린 날은 19일. 이 기간 34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선 이틀을 제외한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년 강수량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강릉 지역엔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남대천 범람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던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2조 원대를 달성하면서 10조 클럽에 복귀했습니다. 4분기 전망도 대체로 맑음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돈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10조 클럽에 재입성한 건데요. HBM과 범용 D램 등 반도체 사업 실적이 반등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I 칩의 핵심인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D램 등 범용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3년간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이상의 호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프리마켓에서 97,5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이후 주주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종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 AI 투자 모멘텀이랑 협업 소식이 있으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업사이클은 계속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3분기 부문별 영업이익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즘 금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그런데 상승폭을 보니 같은 기간 은이 금보다 더 치솟았습니다. 이 거래소는 실버바를 사려고 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중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오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의 한 금거래소가 실버바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금은 너무 비싸잖아. 돈 사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목걸이도 뭐 그러려고. 하지만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지금 보다 4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336만 상황이에요. 은값 상승에 은수요가 폭증하면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자 중고거래로 실버바를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당근에서 너무 고가의 거래가 된다니까 내놓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띵통띵통하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 저 은 매집해요? 이러는 거예요. 국제 금값이 올해 들어 57% 오를 때 국제 은값은 같은 기간 78% 올랐는데요. 국제 은값은 1980년 이후 최고가로 올라섰습니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산업용 수요까지 늘면서 은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격을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 규모를 확 늘린다고 했을 때도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변동성이 훨씬 크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단기적으로 금보다 은의 하락 위험 또한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죠. 습도가 낮아지면서 건조해지기 쉬운 건데요. 이 보습에 무심했다가는 피부가 금방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가을철 피부 노화 막는 보습 방법, 김동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철, 습도까지 낮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평소에 바르는 로션은 발랐을 때 여름에 별로 안 땡겼는데 요즘 환절기라서 좀 땡기는 느낌이. 나이가 들면 피부 보습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 피부 노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처짐 현상이 생기죠. 보습만 잘하셔도 피부의 노화를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로션 하나 바르며 지내온 제 피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약간 피부 이렇게 보면 균열같이 돼 있고 약간 진포같이 생겼어요. 수치로도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기계로 피부 수분도를 재보겠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다시 살펴보니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수분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얼굴만 챙기지 말고 몸 전체에 보습제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허벅지, 등 이런 데도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라야 돼요. 등에도 발라야 되고 또 피부가 지성인 사람도 보습제는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때를 벗겨내는 것은 오히려 피부 보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남한과 북한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특수관계 수준이 아닌 완전히 별개의 두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도 주장하고 있죠. 통일부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남북한 두 개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정부가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확정될 단계가 아니다라는 통일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은 국민과 협의를 해야 돼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또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복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부터 복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대전차 방벽을 쌓는 등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데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도 있어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혹시 이 두 국가론 공식화도 이걸 기대한 걸까요? 약 2주 후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죠.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시기에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2주 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격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또 대비하는 것이 통일부의 또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판문점이 가능성이 제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데 그때처럼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만날 거란 겁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는데 개최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달 북미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 포기를 밝혔는데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잠잠했던 이 맏딸 이방카 부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깜짝 등장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번 휴전 합의에 이 물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연단에 서서 자신의 장녀 이방카를 치켜 세웁니다. fact, loves it so much that my daughter converted. My daughter converted. I didn't know this was Ivanka's here. 이방카와 그의 남편 쿠슈너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공항에 나가 영접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함께 텔아비브에서 열린 인질 석방 집회에 참석해 연설도 했습니다. Tonight, as we stand here together in Tel Aviv, we honor the strength of every family waiting, praying, and believing.
올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동안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물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는 이스라엘 내각회의에 참석했고 이집트에서는 하마스 지도자들까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슈너가 마쿠에서 핵심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방카 부부의 활약 속에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평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This took 3,000 years to get to this point. It's the biggest, most complicated deal. 하지만 합의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명식에 불참하면서 의미가 반감됐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등 민감한 쟁점이 남아있어 실제 전쟁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애플 CEO죠. 팀 쿡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쇼폼 방송에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왜일까? 아이폰이 최근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SNS 라이브 방송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신제품 아이폰 에어를 앞에 두고 진행자와 대화가 한창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feature? Yes, I love the center stage camera, and it uses AI to automatically fit everyone in the frame. 중국 내 출시가 한 달 가까이 연기되자 직접 공식 판매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출연자들과 셀카도 찍습니다. 3, 2, 1, Apple! 앞서 팀 쿡은 중국 인기 캐릭터 라부부 전시회도 찾았습니다. 디자이너 룽카싱이 팀 쿡 모습으로 만든 인형을 선물하자 환하게 웃습니다. 팀 쿡의 올해 두 번째 중국 방문은 최근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아이폰 17을 출시했지만 AI 기능 부진의 미중 갈등 여파로 예전만큼 흥행을 못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애플 시장 점유율은 16.3% 2위로 1위 샤오미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설산 아래 호수에서 한 남성이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카자흐스탄 국립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을 처지입니다. 드로프는 호수 바닥에 있던 물체를 제거하러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스페인에서 콜럼버스 모습을 담은 그림이 붉은 페인트 테러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두 여성이 전시장 벽에 걸린 대형 그림에 투척하듯 빨간 페인트를 뿌립니다. 깜짝 놀란 경비원이 미끄러지며 달려와 두 사람을 제지합니다. 그래도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관람객까지 합세해 제압합니다. 스페인 국경일인 지난 12일 마드리드 해군박물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훼손된 그림은 탐험가 콜럼버스가 섬의 원주민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테러한 이들은 환경운동단체 회원들로 식민주의 결과를 비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작품은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복원됐습니다. 인도의 한 버스 안, 기사가 주위를 둘러보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핸들 위로 쓰러집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채였고 주변 차량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뒤 승객이 달려와 핸들을 잡아보지만 속수무책으로 크게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춥니다. 현지 시각 12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버스에는 1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차량 9대를 들이받았는데 3륜차와 SUV가 옆으로 뒤집어질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싸우다가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는데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의 한 식당. 식당 앞을 빠르게 지나치던 흰색 차량이 멈춰서더니 방향을 바꿉니다. 갑자기 식당 쪽으로 굉음을 내며 돌진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에서 후진하더니 운전자석에서 한 남성이 태어난 모습으로 내립니다.
현지 시각 7일 베트남 빈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는 중인 가운데 옆 테이블 손님들과 다툰 뒤 차량을 몰고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공항에서 항공기 급유가 한창입니다. 지상 근로자가 항공기에서 호스를 분리하던 중 갑자기 호스를 놓칩니다. 그 순간 호스가 격렬하게 요동치며 연료가 콸콸 쏟아집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 10일 발생한 일입니다. 쏟아진 연료의 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분 넘게 사태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소방과 긴급 대응팀이 즉각 출동해 대응에 나서 추가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연료 공급을 중단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서 샤오미 전기차가 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 문이 안 열려 운전자 결국 숨졌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좌회전을 한 뒤 중심을 잃고 지그재그로 휘청입니다. 급가속을 하며 내달리다가 무언가와 충돌하더니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붉은 화염과 함께 폭발도 일어납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출하기 위해 사람들이 문을 잡아당겨 보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3시쯤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샤오미 전기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공안 당국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망 사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3월에도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고 불이 난 샤오미 차량 안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샤오미 주가는 어제 한때 전날 대비 8%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비아디 전기차의 돌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쯤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행인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갑작스런 통제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안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카보베르데란 나라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온 팬들은 선수들을 들쳐매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I can't put it into words. There's an overwhelming sense of relief. There's joy. There's all sorts of emotions. Look, it's an amazing feeling. We did it. This was our goal, our objective, and we did it. 카보베르데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로 경기도 절반 크기의 파주시 정도인 52만 명의 인구가 전부입니다. 500년 동안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다 1975년에 독립했는데 관광과 어업이 주력인 조용한 나라입니다. 카보베르데가 쓴 기적에 전 세계가 놀랐는데 특히 중국 팬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구 52만의 국가가 출전하는데 14억의 중국은 들러리가 됐다. 중국 원조로 경기장을 지어줬는데 그들은 새 역사를 썼고 중국은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은 예전보다 16개 나라가 늘어난 48개국이 됐지만 중국은 6회 연속 탈락이란 쓴맛을 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잦아든 비는 내일 다시 전국에 내립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충청 이남에, 밤에는 수도권에 내립니다. 남해안에 최대 60mm가 오겠고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은 서울 16도, 부산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더 오릅니다. 서울 2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전주와 부산은 26도까지 오릅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도 비가 완전히 그치는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하루 만에 10도나 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